자, 문제풀이 수업 첫 시간입니다. 문제집을 다른 교수님들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딱 24시간 하고 조금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시금을 전폐하고 이거 1회부터 8회까지 한 번에 그냥 다 타이핑을 했거든요. 이제 편집자의 도움을 별로 받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집과 내용 타이핑을 한 번에 했습니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영어 속담 8개 찾아내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회마다 공부하시면서 그냥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밑에 넣어놔 봤는데 그거 찾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제 11월 달에 뭐 기출문제풀이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한 두꺼운 700-800페이지짜리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이 있으면 아마 많이 겹칠 건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다 풀어보신 분보다는 일단 지난달에 저와 같이 이론 공부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나 해서 기출문제도 섞여있고 제가 낸 문제도 섞여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해당 40문제 전후로 하는데 정책학은 여러 주제를 다 다루려고 하니까 50문제가 됐고 뒷부분은 이제 30문제씩 지방이랑 환류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를 구성하면서 고민한 건 일단 시험에 응시하는 여러분 수준이 이 문제풀이를 처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도 다 풀어봤어. 공부도 한 2, 3년 했고 혹은 1, 2년 했고 문제집도 다 풀어봤고 문제풀이 수업도 들어봤는데 이제 4월달 시험 보기 전에 내용 확인하려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풀이 하는 분이 좀 더 많을 거라 보고 기출 문제들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수업 시간에 봤던 문제가 또 나오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우리가 8회라는 시간 안에 한 번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조금 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문에도 넣어놨지만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문제들을 막 길게 넣고 몇 개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여러분 시험에서 안 나올 겁니다. 9급 시험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주고 몇 개 찾아라 이런 거 안 나올 텐데 제 입장에서는 관련된 여러 기출 문제 중에서 봐야 될 지문이 좀 여러 개다 싶으면 합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 3, 4 중에 하나 찾고 1, 2, 3, 4 중에 하나 찾고 이런 문제를 합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넣은 다음에 지문을 좀 바꿔서 옳은 거 몇 개, 틀린 거 몇 개 찾아내게끔 해서 여러 지문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문제풀이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식은 문제집 나눠주고, 여러분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문제집 나눠주고 지저분하게 막 풀고 푼 다음에 문제지는 버리고 해설지로 이제 다시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선호하는 방식인데, 이 책을 이렇게 다 전 과목이 맞춰서 나오는데 저 혼자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지가 따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시간은 별로 큰 내용이 없으니까 오늘 수업은 진행하고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봐야 될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보충 자료 프린트 같은 걸 좀 나눠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했던 건 9시부터 해서 40분 동안 여러분 문제를 40문제 풀고 그 다음 한 3시간 정도 빠르게 해설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집으로 이렇게 나간 대신에 그렇게 모의고사식으로 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다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OMR 처리 이런 거 안 하고 문제집이 다 나갔으니까 풀어오신 다음에 수업하면서 시간이 남는 부분은 문제를 조금 더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월이고 일주일 동안 문제풀이 수업 들으셨겠네요. 그죠? 전 과목 다. 그래서 뭐 얼만큼 재밌게 따라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할만하십니까? 할만합니까? 예? 다 할만하다는 표정인데, 자, 1, 2월 이렇게 진도별 문제풀이 행정학이 아니어도 뭐 진도별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이 시기에 이제 진도별이잖아, 그죠? 진도별 문제풀이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예습에 이제 이론 공부할 때는 복습 위주로 했다면 진도별 문제풀이는 예습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1회 이제 행정학의 이론에 관한 부분 다 빼고 행정학 총론, 행정학 기초 이론 파트 이론 빼고 다 진행할 거고, 뭐 목차 보신 분 이미 알겠지만 2회는 행정학의 기초 이론 중에서 행정 이론에 관한 부분,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관한 부분, 과학적 관리론부터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신공공서비스론에 이르는 그 내용들만 사실 문제 볼 겁니다. 3회는 정책학, 4회는 조직이고, 5회 인사, 6회 재무, 7회에 가능하다면 지방과 환류를 묶어서 끝나면 8회에는 전범위 모의고사로 다시 문제 할 거고, 여기 좀 어려우면 8회에는 이 환류 남은 부분 하고 전범위 문제를 20문제 이제 추가로 모의고사식으로 보든지 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일주일 동안 이제 예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러분 속마음이야, 내가 일주일 동안 행정학만 하냐 이렇게 짜증내겠죠, 그죠? 내가 5과목 문제풀이 하는데 네 것만 공부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예습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습을 하다 보면 짜증날 거예요. 정책학을 이번에 통으로 일주일 동안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어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해야 되는데, 정책학을 앞에서부터 쭉 가면서 앞에서부터 볼 수 있는 데까지 보다가 그냥 수업 들어올 거냐, 아니면 보면서 나름 수업 들었던 기억을 더듬으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 찾아서 중요하다고 했던 거 먼저 이렇게 보고 끝까지 일단 보고 여유가 되면 좀 더 깊이 볼 거냐 이렇게 생각할 때, 본인 스스로 혹은 책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체크된 내용 위주로 해서 쭉 최대한 많은 범위를 보고 시험을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지가 없으니까 그 문제지 군데군데에 여러분의 상처를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맞다, 이게 틀리다,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하세요. 샤프로 하고 볼펜으로 해서 나중에 상처가 오래 갈 것 같으면 샤프로 해서 지워버리면 되니까, 샤프로 해서 내가 왜 여기서 낮다 돼 있는데 나는 높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그런 거 살짝 높다 뭐 저거 화살표를 표시하든지 해서 여러분의 흔적을 최대한 남겨서 풀어온 다음에 풀어보면서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최대한 상처를, 지금 상처받아도 되잖아, 그죠?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상처를 치유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책에 계속 흔적을 많이 남겨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수업 듣고 나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우리 연애 어릴 때 그죠? 여자친구한테 편지 쓸 때 괜히 마음에 박힌 못을 빼도 못자국은 사라지지 않는 거야, 막 이런 얘기 하듯이, 이게 뭐 너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보기 싫다 이러면 제가 학원에 얘기해서 한 권 더 드릴 테니까 일단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해오시길 바랍니다. 자, 영어 격언 8개 찾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던 1페이지 표지에 표지 디자인을 다이어트 행정학 진도별 문제풀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교재 안내도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자, 교재 안내 한번 보면, 본 교재는 수업용 자료입니다. 그래서 해설이 없습니다, 그죠? 수업 들으시라고 만든 거니까. 그래서 결석하지 마시고 일요일 아침 결석하지 마시고 꼭 학원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는 굉장히 쉬운 기출문제부터 길고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총 310문제, 320문제, 31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10문제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면 이제 85점 전후는 다 왔다 갔다 한다고 봅니다. 두세 개 이제 여기서 빠진 주제가 나올 텐데, 그럼 여기 있는 것만 다 맞출 줄 알면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확인하고 가면 85점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나머지 이제 두세 개는 평이한 게 나올 수도 있고 두세 개가 지엽적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평소에 닦아놓은 기초 실력하고 여러분의 수험장에서의 컨디션이 답을 찾는 데 좌우하게 될 겁니다. 자, 미리 풀어오시면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습이 아니라 예습 차원에서 미리 좀 풀어오셔서 상처를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수업은
행정학 총론에서 행정 이론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일 쉬운 부분이다, 그죠? 제일 쉬운 부분이니까 오늘은 돌아가서 크게 복습할 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회차 예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과서 진도 순대로 넘어가면 행정의 개념에 대한 문제부터 만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넓은 의미의 행정 개념 이러면 넓은 의미의 광의의 행정 개념은 행정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킬 때 가져왔던 행정을 이 관리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죠? 매니지먼트 관리로 보니까 행정과 경영을 딱히 구분하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다, 그죠? 그래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제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좁혀 들어가면 목적에 있어서 사익 추구가 아닌 공익 목적을 지향하고 정부 관료제 조직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 공급 활동을 의미할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최근에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지문을 보고 괜히 혼자서 이제 또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외의 공사조직, 그럼 정부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죠? 교수님 출제할 때 막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생각하시기보다는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지문에서 이제 정부 들어가고 정부 외에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거버넌스다. 이런 부분이 강조된 거다, 그죠? 문제를 풀다가 확실히 맞으면 맞다 하고 괜히 혼자서 정부 외에 정부 안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되면 괜히 세모표를 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문제를 풀 때는 행정은 정치 과정의 일부지만 정치에 비해서 과학적 성격이 강하고 정치 과정과는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닌 거죠. 분리된 정보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 생산,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해서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표현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죠?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개의치 않고 쉽게 이제 문장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1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킨다고 정치행정 이원론 막 이런 얘기 많이 진행됐는데 분리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 행정 첫 시간에 누군가 어느 선생님과와 공부하면서 했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처음에 행정은 행정학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죠? 행정은 정치에 예속된 거였습니다. 4대 몰로 대통령 때는 5대 몰로 대통령이죠, 5대 몰로 대통령 때는 4년 임기법이라고 해서 공무원 임기가 대통령, 의회의원의 임기가 똑같이 4년이었죠, 그죠?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면 공무원도 싹 다 갈아치웠던 거죠, 그죠? 6대 아담스 대통령을 거쳐서 7대 잭슨 대통령이 되면 이런 엽관주의를 공식화합니다, 그죠? 엽관주의가 잭슨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렇게 공식화했기 때문에 엽관주의를 잭슨 패러다임, 잭슨이언 패러다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데, 이런 엽관주의적 지배는, 엽관주의적 전통은 장점은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 공무원은 그죠? 직접 뽑을 수 없잖아. 직접 대통령을 뽑으면 그에 맞춰서 공무원이 다 바뀌어지는 거니까 장점은 그럼 민주성. 4년마다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릴 수 있죠, 그죠? 책임성. 그러니까 열심히 시민사회 요구에 맞춰서 공무 수행이 되겠죠? 대응성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단점은 이렇게 4년마다 공무원을 바뀌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행정이 수행하는 일 자체가 별거 없었다, 그죠? 그래서 행정의 아마추어리즘이라고도 표현되고, 혹은 이 시기에 행정이 하는 일 자체가 행정은 규모면에서 작고 하는 일도 가치가 없는 작고 값싼 정부 수준의 근대 입헌주의 국가 패러다임에
입각해 있었다. 그죠? 근데 이런 엽관주의가 한계 상황에서 엽관주의는 점점 부패해 갑니다. 그죠? 우리가 가필리 대통령 암살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엽관주의는 점점 부패해서 이제 자기에게 좋은 공직 자리를 원하는 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암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반면에 사회는 산업사회의 고도화에 따라 정부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많은 새롭게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줘도 못마땅할 상황에 그죠? 계속 이 엽관주의의 부패 한계 속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더 이상 못 봐주겠다라고 해서 진보주의 개혁운동에서 공직에 있어서 저런 엽관주의 이제 그만하고 엽관주의 그만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실적주의에 입각한 직업 공무원 제도 도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개혁 움직임이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진보주의 개혁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써내면서 드디어 행정학이 탄생한다. 그죠? 이때는 행정학이란 것도 없고 행정도 없었고 정치에 예속돼 있었는데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이 나오면서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과 유사하다. 그래서 행정은 정치 영역 밖에 있고 오히려 경영과 유사하다. 그래서 독자적인 행정학 학문 체계를 정립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행정학 학문 체계를 정립하고 이때 행정학 학문 체계를 정립할 때는 유럽에 있는 먼저 발달한 유럽의 행정 연구, 이전에 관방학이라는 연구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유럽의 행정 연구를 벤치마킹 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한 발 더 나가면 다만 정치적인 부분은 절대 군주제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가 더 우수하니까 정치제도는 모방하지 말되 행정연구는 여기서 벤치마킹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치의 영역 밖에 있고 경영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면에서 경영과 유사한데 이런 물음이 붙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유사하다고 봤습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간략하게 보면 행정은 공익을 그죠? 목적으로 하는데 공익 달성을 위해서 행정 조직을 구성해서 여러분 같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인적 자원, 재정 자원 관리를 통해서 여러 정책을 쏟아낸다. 그죠? 무슨 장난 같은 그림인데 기업도 사익을 추구하는데 이윤 추구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인적 자원, 재정 자원 관리를 통해서 여러 상품을 쏟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구하는 목적이 공익이냐 이윤 추구냐에 따라 목적 차이가 있고 상품의 형태도 차이가 있지만 요 내부 관리 활동만 보면 조직을 구성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 관리 측면에서 보면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 시대에 민간에서 발달한 이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민간 경영 기법을 도입해서 행정에서도 능률성을 지향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대의 행정의 가치는 능률성의 지향이면서 이때 행정은 조직 내부 관리 기술로서 행정학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문제에서 행정을 넓게 보면 이렇게 내부 관리 기술로 이해할 때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풀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들어갈 때 이때 목적은 부패한 정치로부터 행정을 독립시켜서 행정학을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이때는 행정은 정치 영역 아예 밖에 있다. 그래서 행정은 정치로부터 분리됐다고 봤죠. 그러면서 경영과 유사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1929년 경제공황과 2차 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현대사회에 발생한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중심이 돼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될 필요가 생기자 이제 의회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형성 혹은 정책 결정 기능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행정을 정치와 선을 그으면서 정책의 결정은 정치, 정책의 집행은 행정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시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정책 결정 집행을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정책을 행정이 정책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한다라고 하는 이 통치 기능론이라는 관점에서 행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정치와 행정을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을 서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정치 행정 이론론 관점에 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2차 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유럽에서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이 행정에 도입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후에 우리는 행정의 과학화를 지향하면서 행정학도 하나의 보편타당한 이론으로 행정의 일반 법칙 정립을 위해서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인 것처럼 이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한 연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실제 검증 가능한 방법을 적용해서 보편타당한 일반 법칙을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사이먼의 행태론 논의가 나오면서 이제 행정에는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 모두 존재한다. 이때는 정책 결정은 다 정치, 정책 집행은 무조건 행정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맞다면 이제는 행정 안에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 모두 존재하는데 가치 판단의 문제는 논리 실증주의에서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1억을 경제 성장을 위해 쓸지 분배를 위해 쓸지 어디다 쓸지 어떻게 자원 배분하는 게 효과적인지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힘드니 이런 부분을 정치로 보내자. 그리고 우리는 사실 판단의 부분에 행정 연구를 집중하자라고 하는 게 행정 행태론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새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이 행태론이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동안 미국 사회가 2차 대전의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과 번영기를 누려가고 있을 때 행정 연구가 이제 분화되게 되는데 하나의 분화로 우리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그죠? 비교행정, 발전행정 패러다임 끝에 한국과 같은 이런 저개발 신생 독립국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 저런 나라는 한국 같은 나라는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가진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국가가 발전하려면 결국에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행정 특히 관료 그래서 행정인이 중심이 된 국가 경제 성장 정책을 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성장을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나오죠. 이게 이제 발전 행정론, 발전 기능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때는 행정 우위에 그래서 이전에는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이렇게 논의할 때 정치 우위의 관점에서 정치 행정 이론론이라면 여기서 이제 행정 우위의 정치 행정 이론론 논의로 이어지죠. 그죠? 정치 행정을 분리할 수 없다고 보는 자,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사회 이야기고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의 주류 행정학에서는 외국 사례니까 별로 안 쳐준다 그랬죠. 그죠? 미국 내부에서는 이런 가치 판단을 배제한 행태론적 연구가 번영기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 월남전 패전이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흑인 폭동을 계기로 해서
도대체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올 동안 행정학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죠?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올 동안 도대체 행정은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반성에 의해서 새롭게 대두된 신행정학은 흑인폭동, 빈부격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형평성의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죠? 형평, 복지라는 게 가치 배분에 관한 문제고, 행정이 가치의 영역에 대한 배제로 인해서 이런 이념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라는 반성과 함께 가치 지향적인 행정학,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학의 도입,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성과 해결의 적실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이런 행정학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다시 정책 결정 기능도 강조된다고 해서 새 정치 행정 이론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1970년대 후반 넘어오면서 정부 실패 문제 생깁니다. 그죠? 서구의 복지국가의 위기와 두 차례 오일 쇼크로 파생된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부 실패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공공관리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에 의하면 다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여러 장치들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정치행정 이원론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하나의 목소리는 시장 돌아가면 시장 또 실패할 수 있잖아.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 이들을 보완해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버넌스론으로 흘러가게 되면, 뉴 거버넌스 논의로 흘러가게 되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서, 주권자인 시민사회 참여를 통해서 행정이 정책 결정 역할도 수행하게 되니 신정치행정 이론론이라는 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는 정치행정 이론론 관점에서 있다. 이게 확실히 맞는 표현이고, 다만 여기서 시장 참여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공행정과 사행정이 유사하다고 보는 공사행정 이론론적 관점도 내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소수 주장까지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흐름 끝에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이런 논의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행정과 경영의 관계,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모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관계 물어봤습니다. 그죠? 먼저 디귿번을 보시면 공공행정하고 사행정, 경영이 서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완전히 다른 거라면 애초에 행정에 있어서 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논의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공행정과 사행정은 이런 정도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까 자꾸 정치행정 이론론이나 이론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도 제가 이렇게 쭉 썼던 것도 1번에서 보면 정치와 행정이 완전히 분리된 거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틀린 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면 자꾸 정치행정 이론론, 이론론 왔다 갔다 할 수 없겠죠. 서로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측면이, 정책 결정 측면이 강조되면 둘을 또 아예 동일하게 보는 거고, 내부 능률성 향상을 중시하게 되면, 관리 기술 부분에 치중하게 되면 민간에 발달된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경영으로서의 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1번 문제에서 완전히 분리됐다라는 표현이 틀린 것처럼 여기 디귿번에서 행정과 경영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도상의 차이만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기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행정은 경영에 비해서 우리 절대왕정의
아픔이 있는 거고, 행정은 권력적, 강제적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엄격한 법적 규제를 하게 되지만 경영의 경우에는 물론 민법이나 상법, 우리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규제하고, 그죠? 가징금 부과하고 독과점적 행위에 대해서 시장 지위를 남용하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면 규제받고 하지만 행정만큼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죠. 그래서 행정법 하시는 분들 법치행정의 원리에서 법률 유보의 원리와 법률 의의 원리.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리 뭡니까? 법에 근거하야만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 경영이 법에 근거해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죠. 경영은 자유롭게 하되 정해진 틀만 넘어서지 않으면 되는 거고, 행정은 행정작용을 하려면 법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음으로 그래서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건 행정에만 고유한 특성이 되는 거다. 그죠? 하지만 둘 다 이런 아까와 비교하면서 조직 구조에서 이렇게 피라미드형 구조를 그렸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둘 다 관료제적 조직 구조 형태는 갖추고 있다. 그죠? 관료제적 조직 구조 형태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직의 최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는 관료적 조직 구조는 모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저기서 이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적 모형들이 나오지만, 행정의 경영화는 수익자 부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신공공관리론에서 특히 강조하는 수익자 부담, 그래서 9호선 적자 나면 안 되니까 9호선 이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서 메꾸면 되지 왜 세금으로 메꾸냐, 그래서 9호선 요금을 올리자, 뭐 이런 거 KTX 민영화 해가지고 KTX 철도공사 민영화 해서 적자 보지 않게끔 요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논의들은 다 지나친 이런 경영성의 강조로 인해서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민영화 같은 거에 반대하는 목소리 나오는 거죠. 그죠? 행정, 경영 모두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 결정하고자 하는 협동적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죠? 경쟁자가 없는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인 거고, 물론 경영에도 그런 기업이 존재하지만 모두 독점적인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행정은 이런 경쟁자가 없는 독점성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그게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비효율성을 우리가 X 비효율성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곧 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는 게 2번입니까? 자, 정치행정 이론론, 이원론 논의 조금 실판에 정리했던 겁니다. 그죠?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르면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굿나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정치행정 이원론 우드로 윌슨, 윌러비, 화이트 이런 얘기할 때 굿나우라는 사람이 정치는 국가의사의 결정, 행정은 국가의사의 집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논의를 어쩌면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르면 행정은 전문적 과학적 관리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이원론은 이 행정 관리론이겠다. 그죠? 과학적 관리론의 도입을 주장했던 행정관리론의 입장인 거고, 역관주의를 극복하고 역시 실적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제도개혁의 중심 이론으로 기능했다. 윌슨은 미국의 진보주의와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미국게 더 낫다. 절대왕정을 경험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미국식 정치 사상이 더 낫고, 다만 행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관주의 하다 보니까 행정학이 없으니까 중앙집권국가의 관리 이론으로서 관방학 같은 논의들을 벤치마킹해서 행정학 연구를 해라 라고 했던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논의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앞선 표는 이제 우리 좀 전에 봤던 걸 정리해보면, 왼쪽이 정치행정 이론론, 오른쪽이 정치행정 이원론이면 역관주의 시대의
행정학 정책적 이론론이었죠. 그죠? 행정관리론, 행정의 정치로부터 독립을 추구했던 이론은 정치행정 이원론입니다. 그죠? 민간 경영 기법을 활용해서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추구했고,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통치기능론은 다시 정치행정 이론론 관점에 서 있는 거다. 그죠? 행태론은 논리실증주의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실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주장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다시 분리시켰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이 후진국에서 경제 성장을 설명하려고 했던 발전 기능설은 행정이 중심이 돼서 정치, 사회, 경제를 모두 변화시킨다. 그래서 독립 변수로서 행정의 적극적 기능을 중시했고, 미국 사회에서는 미국 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정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됐다. 그죠? 이때는 정책학의 도입, 행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능력을 중시해서 정책화 기능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최근에 다시 민간 경영 기법의 도입을 통해서 정부 실패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은 다시 정책적 이원론에 와 있고, 뉴 거버넌스 논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행정의 민주성, 대응성을 중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서 특구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을 강조하니 정치행정 이론론에 가까운 관점에 서 있다. 기본으로 한다. 정치행정 이론론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4번 문제로 넘어가서 행정학의 성격에 관해서는 두 가지 측면. 첫 번째는 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비교에 대비하여서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은 보편타당한 일반 원리, 그래서 미국의 행정이론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행정이론이 보편성이 있다는 거고, 특수성은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 여건적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행정이론이 한국에 그대로 도입될 수 없다. 그래서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김대중 정부 초기에 마인드는 행정학의 보편성이라면 후에 그런 도입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는 논의들은 다 이 특수성에 입각해 있는 논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먼이 지향했던 것처럼 행정학이라는 하나의 학문적 체계 정립, 과학성에 입각해 있느냐, 아니면 적극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성, 내부관리 기술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처방성으로서 아트라고 불렀던 혹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측면에서의 기술성이 둘의 대립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을 이룰 거냐 문제가 있죠. 행정학의 성격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행정개혁 기법 제도가 국내에 그대로 도입될 수 있는 건 보편성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적인 벤치마킹이 되려면 보편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성공하기가 쉬울 거다. 그죠? 사이먼은 과학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엄격히 구분하는 논리 실증주의의 바탕을 둔 경험적 접근 방법. 그래서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뭐 비커에 과학 이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화학 반응해서 뭐와 뭐를 섞었더니 파란 색깔 액체가 나왔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과학성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과 문제 해결 처방성,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떻게 문제를 처방할 거냐 하는 게 이 기술성인 거고, 그죠? 과학성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하는 와세 문제, 어떤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설명과 규명을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서로 반대로 엇갈려 있습니다. 해설이. 그죠? 진보주의냐 보수주의냐 정부 이념에 따른 정부 간 구별 문제도 하나 정도는 넣었습니다. 그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하고 간다는 의미에서 하나 정도 넣어봤고, 자, 진보다 보수다라는 판단에서 보수는 말 그대로 보수 지키는 거고, 진보는 현 시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키고자 하는 현 시점은 뭡니까? 지키고자 하는 현 시점은 시장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고전학파 경제학, 아담 스미스가 강조했던 이 시장에 대한 시장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수주의고, 시장에 대한 우려, 시장에서 완전한 사회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부의 개입을 희망하는 게 진보의 목소리다. 그죠?
진보주의 정보관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의 인간관이 완벽하지 않다. 인간은 자기 이익 추구적이고, 그죠? 이런 거 맞는데,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기보다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혹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의 어떤 부정, 이런 게 이제 진보주의 정보관과 통하는 거고,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의 사익 추구 행위로 인해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보수주의 정보관에 입각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익 목적을 위해 정부 규제 강화,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건 진보주의의 목소리가 될 거고, 진보주의 정보관은 이렇게 정부 개입에 의해, 국가에 의해 실현되는 국가를 통한 자유, 국가애로의 자유,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 실현되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 그래서 적극적 자유, 실질적 자유 평등에 선호한다면, 보수주의는 반대로 시장에 의한 자유, 소극적 자유, 정보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죠. 그죠?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가 행복의 극대화, 공동선, 시민의 미덕 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자, 보수주의는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에 기반해서 합리 경제적 인간관에서 정보로부터 벗어나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기회 균등만 제공되면 된다고 보는 수준이고, 자유시장의 효율성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규제 완화, 시장 지향, 세금의 감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진보주의는 수정자본주의, 평등주의, 그래서 합리경제적 인간관을 부정하거나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정부를 향한 자유 혹은 정부를 통한 자유, 적극적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죠? 결과의 평등이나 실질적 자유, 실질적 자유와 평등. 그래서 기회 제공의 균등이 아니라 실제 기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결과에서, 달성한 결과에서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래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소득 불평등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이런 시장 결함을 인지하고 정부 개입에 의한 시장 실패 치유를 주장한다. 그죠? 소외 집단을 위한 정책이나 공익 목적의 정부 규제 등을 지향합니다. 그죠? 자, 현대행정의 이해로 넘어가서 박스는 기출문제 나왔던 박스를 그대로 썼고, 보기 지문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때 국가의 성격이라고 하면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경제공황의 타개나 이 미국 사회 1960년대 후반의 미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런 움직임들은 다 행정국가 경향 혹은 행정의 적극적인 사회 개입을 의미하는 거다. 그죠? 엄격한 삼권 분립을 전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권력이 통제된다라기보다는, 혹은 행정의 기능이 소극적이며 단순하다기보다는, 행정에서 가치 판단 및 정책 결정이 배제된다기보다는 행정국가 상황에서는 행정의 정치성, 이 정책 결정 역할의 강조죠. 그래서 행정입법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4번 내용이 맞는 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기출 문제 보면 행정국가 경향 속에서 행정국가니까 삼권 분립을 전제하지 않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거다. 그죠? 삼권 분립을 전제로 입법, 행정, 사법으로 삼권 분립을 전제했을 때 행정이 더 우위에 선다고 해서 행정국가 경향인 거지, 삼권 분립을 전제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도 함정에 나왔던 적이 있어서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7번) 문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싶기도 하고, 자, 행정기관과 관료의 역할이 확장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는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입법 활동의 기술적 복잡성이 증대되니까 의회 의원들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신경 써서 입법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관료,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조되니까 행정입법이 주를 이루게 된다. 그러니 관료 역할이 확장되겠죠. 그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사회적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는 4년마다 바뀌고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의회에서 국회를 열어서 그 안에서 다시 표결을 하는데 정치적인 이해 대립 속에서 그죠? 표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잖아. 당파성 때문에 우리 예산도 그죠? 해를 넘겨서 의결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행정이 신속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번에 보면 국회에서 제정한 우리 법 규정은 법률은 모든 세세한 규정 하나하나를 다 담으면 법전이 정말 몇천 몇만 페이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률의 특성은 일반 추상적인 거고 그죠? 이런 행정은 구체적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법 규정의 모호성, 비정밀성으로 인해서 행정 집행 과정에서 그 법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어 행정의 재량권이 커지니 행정의 역할도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3번 보면 이익 집단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해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익 집단의 의견을 조직화하고 동원할수록 이익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수록 관료의 역할은 중립적 입장에 서게 되죠. 그죠? 관료가 강한 힘을 갖긴 힘들고 이익 집단 의사에 구속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정책학에서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대립 보시면 처음에 고전적 엘리트론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광장 정치에 대한 비판이 출발하죠. 그죠? 이거는 정책학에서 많이 풀어볼 거니까 지금은 요거 다 이해하기보다는 요 3번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로버트 미첼스의 과도지의 철치, 오스카의 지배계급론, 파레토 2대8 사회 이런 거 얘기 나왔었죠. 그죠? 반대로 다원주의는 뭡니까? 다원주의는 이익 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복 성원 이론이나 잠재적 이익 집단 이론. 지금은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자기 이익 집단 이익이 침해되면 목소리를 내는 잠재적 이익 집단 이론이나 혹은 중복 성원 이론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이익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정 이익 집단만을 위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다원주의 이론. 여기서 이제 엘리트론 실증 연구로 가서 밀즈 같은 사람은 전국적 차원의 연구를 통해서 군산정 복합체가 미국 사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한다. F. 헌터 같은 사람은 애틀란타시 연구를 통해서 소수 지역 명망가가 지역 문제 의제 설정 과정을 지배한다 얘기하니까 로버트 다일 같은 사람은 반대로 나도 그러면 실정 연구 해볼게 해서 뉴 헤이븐시 연구를 통해서 엘리트는 존재하네. 엘리트는 존재하는데 엘리트들끼리 경쟁한다. 엘리트들끼리 선거에서 표를 받기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놓고 보면 결국 다원주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흐라흐 바라츠 무의사결정론을 제시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로버트 다일씨 당신 참 순진하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관점만 보는데 지배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논의는 아예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당신은 지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제시하게 되니까 이제 신다원주의론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을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고려하되 이전의 다원주의가 너무 순진했다. 왜? 국가를 풍향계 혹은 중립적으로만 봤는데 그래서 이 풍향계라는 게 뭡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국가가 이렇게 따라가고 이익 집단 요구가 일로 가면 국가도 따라갔는데 아니다. 국가도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도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기업 집단에게 좀 더 유리한 정책 결정 과정을 가지더라 라는 논의를 했죠. 그죠? 작년에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기업 집단에게 좀 더 유리한 의사결정을 한다. 이걸 설명한 이론이 뭔가 해서
1번 신마르크스주의 등등 해서 뭐 4번 신다원주의 이론 이렇게 해서 요거 신다원주의를 찾는 게 답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 앞에서 뭡니까? 기존의 다원론은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그래서 이익집단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행정의 힘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이익집단의 의견에 맞춰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관료 역할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 지문이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7번 문제가 이렇게 조금 여러분이 답을 찾기에 혹은 이제 답은 3번 찾더라도 조금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3번까지 볼 수 있고 이해되시죠? 지금 설명 듣고 나서는. 예. 예. 8번 시장 실패의 원인 이렇게 넘어가 보면 사회문제 해결이 시장에 의해 해결되거나 정부 관료제에 의해 해결되거나 두 가지 측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의해 사회문제가 해결된다. 시장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죠? 첫 번째는 완전 경쟁 상황이 충족되어야 되고, 그래서 특정 공급자가 시장에서 자유로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돼야 되는데, 누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공급량을 결정해서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그죠? 첫 번째는 완전 경쟁 요건이 충족돼야 되고, 두 번째는 비용 체증 산업이 존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생산을 하면 할수록 생산 비용이 증가해야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더 이상 생산을 못하거나, 아니면 계속 비용이 증가하니까 일정 규모 이상 생산하지 못하니까 다른 후발 진입자들이 역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의 공급자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계속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게 됩니다. 그죠?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하나 더 생산할 때마다 생산 비용이 점점 떨어지면 무조건 더 생산해야지. 그죠?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설비를 갖추고 시장에 공급을 한 공급자가 결국에는 경쟁 우위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독점화될 수 있겠죠. 그죠? 시장은 가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가격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가격을 타고 가야지. 가격을 안 타고 물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가격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돈을 내야만 물건을 소비할 수 있고, 돈을 안 내면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이 배제성을 갖추고 있어야, 모든 재화가 배제성을 갖추고 있어야 가격을 매게 해야 거래가 되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완전 정보 상황이 이루어져야 시장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시장 실패 상황을 놓고 보면 완전 경쟁일 줄 알았는데 이런 불완전 경쟁이 존재해서 누군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서게 되고, 비용 체증해야 되는데 비용 체감 산업이 있더라. 철도 같은 거 한번 처음에 도로 깔 때는 돈이 많이 드는데 한번 깔고 나면 짜잘한 유지 보수비 들지만 이후에 생산비가 안 들어가니까 한 명이 쓸 때보다 한 명 추가로 더 쓸 때마다 다 그때부터는 받는 수입이 다 그대로 수익이 되는 거죠. 초기에 투자 비용만 한번 들어가니까 이런 사업이 자연 독점화 되더라. 배제성을 강조했는데 돈을 안 내고 물건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가 존재하고, 또 가격을 매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라는 게 존재하게 되더라. 완전 정보인 줄 알았는데 정보 비대칭 상황이 펼쳐져서 계약하기 전에 내가 그런 숨겨진 특성이 있는 줄 알았으면 계약 안 했을 텐데 사고 이력이 있는 차인 줄 모르고 계약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나,
계약하고 난 후에 숨겨진 행동이 튀어나오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실패 상황이 있고, 그럼 이런 실패 상황에 대해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야, 시장 못 맡기겠네, 정부가 직접 내가 공급해야 되겠네 라는 측면이 있고, 직접 공급하긴 뭐 하고 보조금 같은 거 줄 테니까 유인책을 펼치거나 정부가 유인책을 주기도 못한 부분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를 할 겁니다. 그죠? 정부 규제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불안전 경쟁은 자연독점, 철도 같은 사업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아니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데, 불안전 경쟁은 어떤 사업 분야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원체 산업 분야가 다양한데 그 중에 이 학원에서, 그죠? 자, 학원에서 대구에서 한국공무원학원이 시장 지배적 입지에 있다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공무원 학원을 운영할 겁니까? 원체 산업 부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직접 공급할 수는 없죠, 그죠? 이런 거는 정부 규제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공공재는 결국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될 거고,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경제와 외부 비경제를 나눠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양봉업자와 가손업자 사이에서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외부 효과 혹은 외부 불경제, 환경오염의 유발 같은 경우에는 정부 규제를 행사할 겁니다. 그죠? 정보 비대칭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서 모든 중고차 거래를 정부가 직접 공급할 수는 없을 거고 부정한 행위에 대해 규제하거나 올바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공적 유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고 시장 실패에 관한 부분 문제를 풀어봅시다. 8번. 시장 실패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배제성을 적용받지 않는 이런 공공재 존재라든지 비용 체증 해야 되는데 비용 체감 산업으로 인한 자연 독점. 자, 그냥 외부 효과는 봤는데 내부 효과는 정부 실패의 원인이다. 그죠? 내부 효과는 아니고, 자, 비용과 수익의 절연도 정부 실패 원인이 됩니다. 파생적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고, 정부 규제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라 시장 실패 해결 방안인 거잖아. 그죠? 해결 방안이니까 이것도 선택하면 안 될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넓은 의미에서 공공재에 해당하는 거죠. 공유재의 존재가 시장 실패 원인과 관련이 있을 거고, 정보 비대칭성과 불안전 경쟁이 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그럼 2번인가요? 개수는 여러분이 칠판을 보고 세보시고, 9번 시장 실패에 따른 정보개입 정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 불경제 혹은 외부 비경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같은 것들, 불안전 경쟁과 정보 비대칭성, X 비효율성은 정부 개입에 따라서 다시 파생된 정부 실패의 원인이죠. 정부가 독점기업처럼, 정부는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기업처럼 행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관료들이 기업처럼 그렇게 아락바락 열심히 경영활동에 참가하지 않죠. 그죠?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성 의미합니다. 그죠? 자, 정보 비대칭성이 곧 정보가 직접 공급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다. 그죠? 정보 규제나 공적 유도, 보조금으로. 그래서 10번은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그죠? 나 기출문제 우리 이론 공부하신 분들은 다 풀어봤던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외부 효과, 자연 독점, 불안전 경쟁, 정보 비대칭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거는, 이렇게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거는 정부 규제가 되겠죠. 저기서 1번 공적 공급이 곧 4번 민영화나 공적 공급, 민영화는 정부 실패의 요인인 거고, 그래서 아닌 거고, 공적 공급은 아무래도 이렇게 제한되겠죠. 공적 유도도 성격이. 그래서 정부 규제가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재화 서비스의 특징부터 들어가겠습니다.